자, 시사건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 화신님이 이제 가지고 온 이슈인데,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것들 좀 정리를 좀 추가적으로 하고, 양구 그 GP에서 총기 사고 사건 있었는데, 그때 얘기할 때 이제 뭐 자살로 얘기했었던 거. 네, 그때 그 주제로 말씀을 드리다가 제가 갑자기 너무나 의식의 흐름을 빨리 타는 바람에 별로 얘기를 제대로 못한 것도 있고 잘못 전달드린 내용도 있고 해서 그거 한번 되짚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양구에서 GP였고요. 제가 GOP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GP였고, 그 TOD 병은 맞았는데 초소 근무를 그날 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막 그 배정 받을 외곽 근무를 나갈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최근자 뉴스 기사를 보니까 11월 한 18일인가요? 네이버에서 검색이 되던데 관측병인 거는 맞지만 외곽 경계 근무를 배정을 받아서 총기를 가지고 나갔다가 됐고, 근데 제가 이제 의문이 드는 거는 사실 경계 근무를 나가는 건 2인 1조인데 총기를 가지고 소지를 한 상태로 갑자기 화장실을 간다고 해서 화장실을 갔다가 그 자리에서 이제 실탄을 사용을 해서 자살이 됐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총기를 수불 하고 그 다음에 탄약을 수불하고 난 이후에 발생했다는 얘긴데, 그 사실 근무를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 실탄을 그렇게 쉽게 발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아직까지 명확하게 된 것 같지는 않고요. 추가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이제 요즘은 부대에도 개인 핸드폰을 반입을 한 다음에 이제 맡겨놓고 쓸 수 있는 시간에 쓰고 뭐 이러는데, 이제 그 핸드폰에서 그 검색한 기록을 보니까 뭐 자살 이런 거를 검색을 했다. 그래서 정황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그 병사가 자살을 한 것으로 본다는 게 이제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때문에 이거 하신 것 같은데, 저 군 사망자 인권 단체에서 유족 단체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1년에 군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거의 한 30명, 40명 정도 돼요. 30명, 40명 정도 되는데, 이게 그 발생률만 보면 민간인 20대 남성보다 발생률이 적어요. 그쵸. 그 이유가 이미 정신과 검진을 한번 다 해서 자살 안 한 애들만 보내기 때문에 적은 거거든요. 스크리닝을 한번 했다. 스크리닝 한번 해서 보낸 사람들인 거고, 그 다음에 거기 근데 이제 유족들 보면 처음에 유족들은 대부분 내 아들이 자살했을 거라고 믿지 않아요. 믿지 않고 특히 군에서 자살을 했기 때문에 이게 사고가 나서 설명을 해줘도 처음에 한 서너 달 정도까지는 거의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되고, 대화가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인 거고. 그 이제 GP, GOP, 제가 GOP를 헬기 타고 한번 가서 GP까지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GP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폐쇄적이잖아요. 폐쇄적이고 GP에 있는 그 폐소 환경에서 여러 명의 사람과 사는 것 자체가 정신과적으로 자살의 위험 요인 중에 하나예요. 특히 GP, GOP에 가면 아무리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도 뭔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요즘에는 사건을 은폐하려고 해도 은폐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제가 저 군의관 할 때 1년차 때는 육군본부에 지하벙커에 있었고 2년차 때는 국방부에서 조사본부에 있었는데, 막상 보면 다 귀에 들어옵니다. 뭔가 부조리가 있었다 그러면 요즘 애들은 다 알려줘요. 다 알려주고, 정말 그 중에 은폐되는 사건, 그 28사단의 그 의무병 부조리여가지고 폭행받다가 배 터져가지고 죽은 개 정도 건 돼도 주변에 다 찔러요. 주변에 더 쓰레기 같은 놈이 있었다. 그렇게 되는 거라서 이게 음모론적으로나 아니면 의혹을 제기하는 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절차긴 한데, 근데 그런 건 정말 100건 중에 몇 건 있는 일이고 일반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근데 지금 군에서 죽으면 대부분 다 뉴스에 나오거든요. 대부분 다 뉴스에 나와서, 뉴스에 나오면 그 중에 뭐 그냥 개인의 불행한 선택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불행한 선택도 군에서 생겼으면 군이 책임을 져야죠. 그렇죠. 군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맞아요. 그 GP에서 근무를 나가기 전에 총기와 실탄을 수불을 하고 그 자리에서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해서 독자적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뭐 근거가 없는 시나리오는 아니다. 근데 우리 군대에서 FM 다 지키나요? 어차피 TOD 병들 보면 하사관들 다 핸드폰 게임하고 있잖아요. 이 새끼들.
그렇죠. 제 진짜 뭐랄까요? 뭘 할까? 거기에서는 보통 하사관들이 그렇게 하스소나는? 현질을 많이 못해요. 현질을 많이 못해서 시간을 때울 수 있는 것들. 네. 걔들이 그 거기 근무 들어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보조 배터리예요. 뭐 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핸드폰 꺼지면 끝이에요. 꺼지면 끝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일상생활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가장 쉬운 FM부터 안 지키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뭐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요. 그러면 갔다 와라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모드 하나하나가 너 왜 규정 다 안 지켰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을 돌아보면 돼요. 오늘 운전하면서 정지선은 다 지켰는지, 그다음에 신호는 다 지켰는지,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아쉽고, 근데 제가 군 인권단체에서 일을 해서 얼마 전에 SBS에서 군 의료의 실상을 밝히는 기사를 한번 기획으로 해서 SBS 기자님 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엠네스티 보도상을 탔습니다. 엠네스티 보도상을 타서 저는 얼굴이 팔리면 안 되기 때문에 식장은 안 나갔는데 그래서 그 보도가 있고 나서 지금 군 의료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군 의료가 지금은 많이 아프면 그냥 민간 병원으로 바로 보낼 수 있게 그렇게 좀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네. 그렇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나왔을 때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좀 정정을 했고요. 네. 좀 이거 기사를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남북 군사합의 때문에 헬기를 못 띄웠다. 근데 보니까 애초에 규정 자체가 사실은 위급 상황, 어떤 환자의 후송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는 선조치 후 통보를 하겠다라는 게 합의가 돼 있는 상태였고, 두 번째로 사망이 너무 확실하면 했었기 때문에 헬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또 남북 군사합의 가지고 문재인이 북한에 나라 팔아먹어서 묶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좀 아닌 것 나라 같다. 팔아먹었다 말하면서 GP랑 GOP 구별 안 되고 GP에서 GOP로 나와서 헬기 타는데 1시간 걸리는데 그것도 잘 모르는 거죠. 이게 GP는 GP에 바로 초소에 올라가서 헬기가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GP에서 그 꼬불꼬불한 거를 타고 통문 통과하고 내려와서 GOP에서 뒤에서 한 1km쯤 있는 거기 헬기장 가서 거기서 이제 인수인계 받아서 다시 날아가는 건데, 근데 그래서 GP에서는 외상 사고가 나도 특시 조치 받기가 좀 어려워요. 솔직히 GP라는 거 자체가 웃기죠. 도대체 GP에서 거기서 초소에서 20명이 잠깐 더 버틴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GP를 지금 뭐 폭파하고 막 이런 거 뭐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GOP랑 GP 개념을 몰라요, 아시죠? 저는. GOP는 뭐냐 하면 GOP가 우리가 TOP 휴전선 맛있다. 네? 커피 TOP 뭐 이런데 GOP 네. 공익 출신이라 제가 잘 모릅니다. GOP는 그 우리가 2km DMZ가 있잖아요. 그 2km 선을 지키고 있는 그 철책에 있는 게 GOP예요. 제너럴 아웃포스트. 제너럴 아웃포스트가 거기가 이제 지키고 있는 거고, 그거를 예전에 그 60년대 70년대에 저 새끼들 쳐내려올까봐 서로 조금씩 앞으로 당긴 거예요. 앞으로 당겨서 이게 우리가 완전히 비무장지대인데 거기에 정찰 안 들어가냐? 정찰 다 들어가거든요. 정찰 들어가는 김에 거기에 이제 앞으로 멀티를 뜬 거죠. 멀티를 떴는데 그 멀티를 그냥 뜨면은 총 맞으면 바로 죽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벙커를 겁나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벙커를 지어놔서 가장 가까운 GP랑 GP 사이는 원래 한 500m 정도거든요, 거리가. 근데 그러면 이게 본질적으로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둘 다 군사협정 위반이에요. 도발행위. 네, 도발행위인 거고. 그리고 요즘처럼 엄청 큰 미사일이랑 대포 쏘는 시대에 거기서 소화기로 투닥투닥 해봐야 그게 무슨 군사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제가 없는 본 거죠. 게 GOP에서 거기를 막 엄청 불편하게 만들어놨던, 걸어서 막 되게 먹는 거 나르는 것도 일일이 다 막 보찜지고 나르듯이 막 하고. 그렇죠. 거기가 GP인 거죠? 네, 거기 보찜지들이 들어가서 거기가 있는 건데, 거기는 대부분 보면 그냥 아예 벙커예요. 아예 그냥 벙커예요. 벙커에 그냥 마린 들어가 있는 거고, 그냥 시즈 탱커가 때리면 끝난 거잖아요, 그거 그냥. 그런 거예요. 요새는 다 차로 들어간다. 요새는 그 차로 들어갈 수 있게 길을 뚫어놨는데, 그러니까 GOP 통문 통과하는 순간부터는 방탄이랑 저처럼 역학조사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실탄 다 들고 들어가야 돼요. 실탄 다 들고 들어가는 거고, 처음 들어갈 때는 쫄렸는데 나중에 몇 번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아휴 그래 알았다 하고 들어가고 그런 거죠 뭐.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GP를 없앤다. 네, GP를 시범적으로 몇 개만 몇 개를 건데, 없애고 북한 니들도 그러면 여기 이런 거를 없애라. 그러니까 서로 조금씩 또 물러서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GP는 인터넷이 됩니다.
요즘에 우리 역시 IT 강국이에요. 요즘 GP는 인터넷이 돼요. 거기 싸지방에 가도 GP에 인터넷이 됩니다. 그 GP 그런 거라도 해줘야지. 해줘야죠. 당연히 해줘야죠. 근데 GP에 들어간 애들이랑 보통 이야기를 해보면 대부분 몸짱이 목표더라고요. 거기서 할 게 없으니까 계속 운동하고 있어요. 운동하고 있고 그리고 그 GP에 들어가는 거를 오히려 괜찮아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냥 훈련 안 받으니까. 훈련도 안 받고 그다음에 좀 근데 짬 차서 들어가는 거는 어차피 짜증나죠. 거기 다 근무 나가야 되니까 근무 나가야 되는 건데 근데 저는 그 군대 있을 때 말라리아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우리나라가 북한의 말라리아가 너무 심해서 북한 말라리아가 남쪽으로 넘어왔잖아요. 근데 GP가 그 말라리아의 연결 통로예요. 왜냐하면 말라리아 모기가 이렇게 걸린 사람 물고 그 다음 사람 물어야지 전염이 내려오는 건데 원래 말라리아 모기는 한 1km 정도밖에 못 날거든요. 근데 GP가 이렇게 와다 보니까 여기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GP는 보건학적으로도 예방의학적으로도 그렇게 올바른 게 아니다. 그러면 서로 북한 GP, 남한 GP를 서로 뒤로 물려서 GOP 선까지로 그냥 쭉 서로가 물러나면 물러나면 다 될 일이다. 북한의 전염병도 밑으로 내려올 확률은 그만큼 줄어든다. 줄어든다. 그러네요. GP, GOP. 저는 일단은 다 GP, GOP 개념이 뭐냐면 춥다, 힘들다 이렇게만 알고 있고 자세는 몰랐어요. 안 물어보고. 덥다. 여름엔 덥죠. 덥다. 덥고 춥고. 그리고 멧돼지 진짜 크다. 저 멧돼지 한번 봤는데 와 진짜 저는 진짜 무슨 그 비스트마스터 코도 온 줄 알았어요. 진짜 겁나 커요. 진짜 짱 커요. 진짜. 뭐 그렇게 많은가 봐 거기. 모기가 완전 그 약간 모기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컸다. 그 정도. 뭐 정도 너무 커요. 약간 베르세르크의 한가운데 와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 네. 자 그리고 이제 화진님이 하던 얘기 잠깐 더 드리면 저희가 이거 조사하다가 최근에 그 공군 사병이 좀 사고를 쳤는데 무슨 사고인가 하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기 소속 부대 대대장을 찔렀어요. 사병이 현역병인데 제대하고 찌른 것도 아니고 용기 있다. 지금 용기 있다. 그 용기 인정.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제가 링크 보내드렸는데 그거 볼 수 있을까요? 그거 내용을 보면 지금 이거고요. 내용을 보면은 견적서를 업체와 조작해서 156만 원 상당의 사적 이익을 얻으려고 한 대대장과 이제 본인 사수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부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규정 외 업무를 자기에게 지속적으로 좀 강요를 했다 이런 건데 딱 이거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야 대단하다. 와 멋있다. 진짜 멋있네. 이건 정말. 그리고 저는 이게 그 156만 원 상당의 사적 이익이 왜 그 내용을 보면은 샤오미 보조 배터리를 156만 원어치를 하는데 보조 배터리를 군부대에서 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A4 아까 용지 쓴다니까. 핸드폰 게임할 때 써야 된다니까요. A4 용지로 바꿔가지고 156만 원어치를 산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길래 아니 배터리를 왜 하지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데 요즘에 군 작전도 카톡으로 해요. 근데 이거 이렇게 따지면 아니 보조 배터리 156만 원 사는 거 가지고 지금 청와대 청원 올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더 들여다봐야 되기는 하겠는데 문제는 견적서를 조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가로 해서 떼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짬짬이가 있었던 정황이 있는 것 같고 진짜 멋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업체와 조작해서 156만 원 정도를 자기가 이득을 봤다. 그래서 이거를 다이렉트로 찔렀는데 이거 보면은 되게 뭐 경남 사천에 어디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찾아서 하면은 특정할 수 있는 사천이면은 전비 뭐 대충 나무 위키만 찾아봐도 나오고 그런 건데 이 친구가 뭐 어디서 썼는지는 모르지만 다이렉트로 했다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진실이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상당히 멋있는 사람이고 근데 요렇게 올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진짜 군대가 똑같은 거가 뭐냐면 이렇게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리잖아요. 그럼 그걸 누가 보는지 알아요?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건 국민청원에 올렸으니까 올라간 건데 보통 국민신문고에 올리거든요. 국민신문고에 올리면 국민신문고에서 그 국방부에서 담당자가 접수 지정을 돼요. 접수 지정 된 다음에 그 부대의 기무관한테 보내요. 그러면 그 부대 건데. 기무관한테 보내면은 개새끼야 이러면서 이제 거기를 조지게 되니까 진짜 세상에 그런 걸 진짜 많이 봐서 그러니까 이제 아예 할 수 있는 최고 다이렉트로 올려버린 느낌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지금 이제 신학관권 주 시청자들이 남성들이 많으니까 이거 잘못됐다고 분노하기 전에
와, 저 또라이랑 같이 일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런 뉘앙스가. 저는 또라이 저는 인정해요. 저는 인정해요. 인정해요. 왜냐면 근거가 있는 거잖아. 인정하고 그리고 이 친구가 뒤집어 쓸 피해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얘 위 그 밑으로 이제 싹 다 갈리겠지만 제가 군에서 일하는 것 중에 받았던 그 민원 중에 가장 황당한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식중독 조사 많이 했거든요. 식중독 조사 많이 하면 이게 변을 못 사면 제가 그분의 항문에 묻어있는 균을 이렇게 훑어야 돼요. 면봉 같은 거. 면봉을 훑어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불쾌했다고 민원을 올린 사람이 있었어요. 본인이 해야죠. 제가 잘 못하니까 제가 했죠. 제가 했더니 근데 그거 보고 내 설명이 너무 부족했구나. 환자에 대한 나의 태도가 너무 부족했구나라고 느끼는 건데 근데 일하다 보면 이런 민원 진짜 많고요. 이런 민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가 문제인 거지. 근데 참 그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업무 이외의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제가 1년차 때 육군본부에서 일을 했거든요. 군의관 1년차 때. 근데 육군본부가 진짜 웃긴 게 제가 그때 대위로 갔는데 대위가 그 건물에 있는 장교들 중에 아래에서 10번째쯤 돼요. 거의 대부분 실무자가 중령, 과장이 대령. 대위한테는 경례하면 안 되잖아. 대위한테 경례하면 안 되는데 1층이 되게 어두컴컴하거든요. 육군본부 1층이. 근데 제가 여기 3개잖아요. 그럼 중령들이 자꾸 저보고 경례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3개면 무조건 대령인 거예요. 무조건 대령인 거예요. 근데 거기가 사무실이 보통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6인이 한 팀이거든요. 거기가 제가 제일 막내고 그 밑에 병사들은 2명이 와요. 지원단에서 병사들이 오는데 그 병사들은 청소가 금지가 돼 있어요. 규정 외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했습니다. 5시간에. 그래서 내 처음에 얼마나 혼난 줄 알아요? 내가 군의관의 대위인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분리수거하고 그 다음에 장군님들 축구팀 풋살 들어가가지고 항상 좀 장군팀에 배속해놔요. 장군님 쓰러지시면 안 된다고. 거기 가서 이제 풋살 뛰고 이제 청소하고 시작하는 건데 당연히 시키면 안 되지. 하지만 저는 억울하지만 밑에 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야지. 그렇다고요. 네. 그러면 이게 보니까 이 사병이잖아요. 일병? 네, 일병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일병이 본인이 뒤집어 쓸 확률이 있어서 이거를 깐 건지. 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중에 잘못되면. 근데 참 일병의 용기가 대단하고 근데 이런 용기가 사실 군대는 이런 용기 하나가 엄청 많이 바꾸잖아요. 엄청 많이 바꾸는데 참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기도 그렇죠, 하죠. 그건 이제 많은 사람 힘들게 하기도 하는데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이 다 느낌은 저건 옳은 일인데 저 주변에 이제 특히나 여기 있는 말년 병장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피곤하다, 내부 고발인데 뭐 의도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여기서 까놓은 사실만 놓고 봤을 때 비리는 맞거든요. 그게 뭐 그죠. 크냐 작냐 이 정도면 그렇죠. 작다고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게 한 중령님 여기 대대장이에요? 아마 중령이겠죠. 대대장 중령님쯤 되면 경제적으로 156만 원 따위에 흔들리면 안 되지. 중령이 생각보다 월급이 세죠.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가 보통 이렇게 했으면 이것뿐 아니죠. 그렇죠. 네. 근데 건당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로 건당 쳐도 이게 월급에 치면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요거를 보조 배터리를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한 거고 이제 업체들 해서 건당 다 뭐 100, 200씩 계속 챙기면 한 달에 뭐 많이 챙길 수도 있죠. 네, 지금 저희도 좀 주세요. 네. 저희도 좀 먹고 살아야죠. 네. 네, 아무튼 좀 주시면 뭐 그런 거였고요. 저 한 가지 이 글을 봤을 때 약간 갸웃했던 거는 아니 대통령한테 청원을 넣는데 대대장님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앞존법을 잘못 배웠는데 정도 생각이 들었는데 대대장이라고 했어야 대대장이라고 했어야 되는 건데 대대장님이 이 친구 약간 여기서 약간 신뢰도가 살짝 하락하긴 했는데 앞존법을 잘 못 배웠네. 일병인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군대에서 그게 되게 중요하죠. 중요하죠. 군대에서는 이제 그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홀스 사장님 계시고 그 다음에 여왕의 신부님 계시고 제가 이제 마지막이다. 그러면 제가 가가지고 홀스님한테 저 여왕의 신복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여왕의 신복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피곤하게 사네요 되게. 피곤한 새끼들. 아유. 근데 적응되면 편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좀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적응되면 편하다고요? 네, 적응되면 편하죠. 근데 이게 초창기에는 그런 게 중요하죠. 그 뭐라 그래야 될까? 군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선임과 후임 관계를 빨리 파악을 해야지 앞존법을 실수를 안 하는데 이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요즘에 앞전부 많이 사라졌대. 근데 요즘에는 그 병영 생활 그래서 문화 그렇구나. 지침에 따르면 병사끼리는 상하관계가 아니에요. 아. 지금은 병사끼리는 군대장과 맞네. 병사 말고 그냥 병사끼리는 상하관계가 없어요. 네. 그게 더 힘들어. 그냥 생각한 게. 근데 그 찌껏 하는 거. 우리가 박근혜 정부가 참 쓰레기긴 하지만 그 가장 군 인권에 있어서 좋았던 건 뭐냐면 동기생활관이에요. 지금은 생활관을 동기끼리 써요. 네, 저도 네. 경험했던. 동기끼리 써요. 동기끼리 쓰면서 되게 많은 부조리가 사라졌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전체 옛날처럼 그지 새끼들 마냥 쭉 그거보다 그거랑은 좀 다르고요. 이 자리에서 저 자리까지 가는데 막 2년 걸리고 그런 거 없고 그냥 그 일은 다 상하관계로 하는데 방 자체는 요즘에 잠을 동기끼리 재운다는 동기끼리 거죠. 재워요. 동기끼리 재워요. 요즘 되게 그거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병장 됐을 때 그걸 했어가지고 개꿀이었죠. 병장끼리. 네, 병장끼리 되게 재밌게 잘 놀았는데. 재밌을 수도 있는데 그 성격이 좋아서 그런가 보다. 병장끼리면 어차피 청소도 다시 해야 되고 그런.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꼰대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제가 마지막에 휴가 나가기 전에 머리 깎고 나갔거든요. 하도 이제 위에서 하는 거 있고 신고할 때 그런 것도 있고 밑에서 이제 또 약간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둘 다 본보기 차원에서 머리도 깎고 했는데 맞아요. 예비군 아저씨처럼 나가야지. 나갈 때. 아무튼 그랬습니다. 예비군 가실 때도 이제 머리 정리하고 각 잡고 가시고. 예비군 FM대로 하죠. 예비군 부대장 하시고. FM대로 하죠. 동기생활관이 또 별로다라는 얘기도 있네요. 그러니까 군대가 별로인 걸로. 그냥 군대가 그지예요. 그러니까. 군대 가면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야 돼요. 동기생활관 군대 얘기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 동기생활관 할 때 문제가 뭐냐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들이랑 잘 지내는 성격, 약간 외향적이고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도 잘 풀고 하는 성격이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동창생이 생기는 거니까 거의. 내다 씹들이 힘들다. 근데 이제 약간 아싸들, 그거 아닌 아싸들, 친구들, 아싸들, 그거 아닌 친구들 아싸들. 있잖아요. 외부에서 오는 충격을 약간 이제 좀 소극적으로 해소하는 애들. 예를 들어서 좀 약간 성격이 드센 애가 와가지고 장난을 쳤는데 얘가 잘 못 받아준다 이런 것들. 그러면은 그 전에는 계급으로 상하 관계가 됐는데 동기끼리 묶어 놓으니까 계급이 없잖아요. 거기서 오는 남자들의 상하 관계가 조금씩은 생겨요. 저는 이제 그거를 목격을 했었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집단 생활 자체가 다 좀 힘든 거라서. 이게 이제 군대 얘기 2부에서 조금 하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남녀 때문에 이제 워낙에 싸우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페미니즘 공부하다 보니까 와 이게 또라이 쓰레기 같은 년들이 너무 많아. 대화도 안 되고 이것들이 이게 잡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 군대 얘기가 사실은 제일 가장 큰 남녀 차별이란 말이에요. 남자들만 군대를 가야 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큰 남녀 차별인데 이 얘기를 하면 페미들은 군무새 타령하면서 겁나 그냥 막 무시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저는 그냥 군대 월급을 최저임금 정도로 주면 저 군대는 최저임금 주는 거는 항상 찬성이에요. 네. 제가 예전에 썼던 글 중에 되게 유명했던 글이 있었는데 나름 거기에서는 병사들도 똑같은 최저임금과 자대보험과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다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저희 참 남녀 문제 들어가면 제가 이제 또 말 잘못했다가 개폭격 당할까봐 항상 가쓰고 말하는 건데, 근데 이게 참 남자가 국가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거랑 그거를 남녀 문제로 연결시키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국가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 될 거예요. 근데 그걸로 남녀 간에 싸움 붙이는 것도 좀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사실 요즘에 예방해한 사람 중에 저처럼 20대의 젊은 남자의 인권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는데 근데 이것도 참 답답해요. 이거는 페미거리가 아니에요. 페미가 낄거리가 아니야. 그냥 우리는 인간으로서 국가가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안 해주는 거인 거고.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페미니즘을 하는 사람이나 거기서 좀 심한 사람들이 그걸로 물어뜯고 공격하고 우리가 디펜스를 하고 그런 입장인 건데 사실 그건 싸움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국가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 돼요. 저는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페미 문제는 발로 걸치지 않겠다. 그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때 너네는 뭐 군대만 한다고 하면 그 얘기를 들은 남자 입장에서는 항변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말하는 사람이랑 말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그 논쟁거리가 없는 남녀 차별의 영역이 군대예요. 남자들만 군대를 간다. 그렇죠. 이거는 당연히 여자들한테는 혜택이었는데 그럼 그동안에 왜 남자들만 군대를 가는 거에 남자들이 아무 말 하지 않았느냐? 여자들이 받는 차별이 분명히 존재하던 사회에서는 여자가 군대까지 가는 거는 오바야. 남자가 가는 게 맞아. 이런 사회적인 합의가 있었던 시대고 지금은 남녀 차별이 예전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지금 평등한 사회에서 남자들만 군대를 가는데 그거 가지고 골빈년들이 무슨 3년은 가야 된다 이딴 개소리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 아니야. 그것도 벌써 한 10년 된.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 만약에 주잖아요. 제가 아주 해피한 남녀 평등의 사회. 어차피 지금 이 강제를 끌고 가는데 돈도 안 주고 노예처럼 부려먹는 이런 거는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국가 차원에서 당연히 최저임금까지 올려줬어요. 그러면 여자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도 가겠다. 저는 그거는 생각합니다. 이제 저녁에 퇴근시켜줘야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꼴패미들은 이거 너무 과한 혜택이다. 이지랄 떨 확률이 있다고. 우리도 가겠다. 그래서 만약 여자들이 군대를 보내잖아요. 진짜 지옥이 벌어지죠. 여자들끼리 내무실 생활을 해. 그건 남자들끼리 내무 생활하는 것과 뷰티풀 군발이 차원이 다른 지옥일 겁니다. 얘기고. 차원이 다른 지옥. 여자들끼리 한 30명 모아놔봐 한 방에. 거기서 자기 한다고 생각해봐. 근데 니들 남자들 군대 가는 거 고맙게 생각해야 돼. 이 미친 것들아. 저는 못 들었습니다. 고맙게는 생각해야죠. 지금 안 가면 그거 가지고 왜 그런 거 가지고 뭐라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진짜 쓰레기들이에요. 저는 그거에서 별로 고맙게는 부정하지는 생각해야지. 고마워해야죠. 고맙게는 생각해야지. 근데 고마워해야지. 뒤에 말은 이제 욕이니까 욕을 하면 안 되지. 진짜 여자들 군대 가서 내무생활 한 20명씩 한 방에 해서 내무생활 한번 해봐야 돼. 군대가 힘든 건 몸이 힘든 것도 있지만 마음 안 맞는 사람과 같이 잠을 자야 되는 게 제일 힘든 거잖아요. 근데 사장님 주무셨어요? 저는 안 갔죠. 훈련소는 가셨어요. 훈련소는 갔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군대 간 사람들 공익이 아무리 힘들어도 현역병보다 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하수처리장 이런 걸 제외하고 공익들이 뭐 힘들다는 얘기하면 안 된다. 문제는 공익은 아무리 힘들어도 퇴근하잖아요. 공무원이 아무리 또라이고 내 동료가 아무리 또라이여도 그 와우에 공장을 해보면 제일 믿을만 애들이 공익 애들이에요. 젊고 퇴근 확실하고 저녁 시간 보장돼 있고 않고. 정확해요. 저는 그래서 그 스펙에 공익입니다 라고 하면 무조건 뽑아줬어요. 무조건. 공장할 때 최고예요. 그게 정말 시간 약속이 칼이거든요. 그리고 직장인들은 야근 시키면 야근을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늦으면 대타를 구해야 된다고요. 공익이 야근이 어디 있어요. 6시에 오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공원은 공익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정말 힘든 건데 여자들끼리도 마음에 안 맞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 남자들보다 더 못하거든요. 여자들끼리 마음에 안 드는 여자들끼리 같이 있는 걸. 남자들은 그냥 꾹 참으면서 얼굴에 여자들은 티를 팍팍팍 내요. 나 너 싫어. 여자들이 원래 그래요. 그런 거 여자들끼리 모였을 때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싫은 티를 팍 냅니다. 근데 그게 법적으로 그냥 계속 같이 생활을 해야 돼. 그리고 힘들다. 이런 거 있잖아요. 생각만 해도 힘들다. 이제 이 의사분이 계시니까 여자들은요 자살 시도는 여자들이 많이 하고요. 자살했을 때 사망은 남자들이 많이 사망해요. 그거는 사실인데요. 근데 그게 남자가 더 과격한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남자의 자살 시도는 진짜 죽을 마음으로 하는 거고요. 여자의 자살 시도는 나 힘들어요 인 거예요. 그게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안 죽을 방법으로 자살 시도를 한다니까. 그거는 그 논문에서는 보정이 다 돼 있어요. 근데 그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남자가 똑같이 손목을 긋는다고 치면 남자가 더 깊게 그어요. 그러니까 힘이 더 세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매달릴 때도 조금 더 세게 매달리는 경향이 있고 근데 이런 이야기는 원래 하면 안 돼요. 방송에서는 자살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니요 이게 진짜로 뭐냐면 그거는 이제 저도 이제 많이 본 건데 심리학적으로 여자들이 자살 시도를 하는 거에서는 죽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보다 나를 봐달라는 성향을 표현하는 걸로 자살 시도라는 거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그거는 다 그리고 생각을 봤다. 그리고 남자들은
자살 시도를 하기 전까지 엄청난 갈등을 하다가 내가 죽어야겠다 그러면 정말 죽는 판단을 하는 거죠. 저는 다 그런 심리가 작동을 한다고 보고요. 네. 여성, 남성으로 갈랐을 때는 좀 비율의 차이가 있지 않나. 정말 못 견뎌서 세상을 등지고 싶다. 플러스 저희 고영주님께서 네. 고영주님들께서 돈을 50만 원 주셨다고.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 저번에도 해주신 분들이시구나. 스테레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희 원래 저 오늘 일요일로 바뀌어가지고 네. 여기 오려고 아침부터 진짜 개고생했거든요. 네, 아침에 네. 8시에 일어나서 애기 밥하고 애기 설거지하고 기저귀 다 갈아치우고 샤워까지 시키고 사모님 허락받고 와서 원래 딱 시간 맞추면 가야 되는데 근데 또 나오니까 재밌네요. 저한테 아까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결혼했냐고 물어서 저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욕을 딱 하시더라고요. 이발 새끼야 하지 마. 아시죠? 많이 아시죠? 하지 마. 니들은 결혼하지 마라. 하지 마. 예. 아니야 좋아 행복해요. 여기 와이프가 가끔씩 보더라고. 네네. 예, 행복한데 그냥 알죠? 말 안 해도. 네. 왜? 4번 주제를 해달라는데 그 게시판에 먼저 써놓은 거. 4번 주제가 MMORPG의 딜미터기 논란입니다. MMORPG의 딜미터기 논란인데 제가 요즘에 로스트 아크 정말 필사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필사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요즘 보통 출근하면 아침에 5시 반에 집에서 나가요. 집에 들어가면 2시거든요. 근데 이게 일은 보통 밤 11시 반쯤 끝나요. 그럼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진짜 흥겨워서 이렇게 말하면 항상 싸대기 맞을 소리를 하는구나. 이거 편집해 주세요. 그때 그거 아니에요? 1시간 공백은 어디서 오는가? 그렇죠. 퇴근이 11시 반이라고? 근데 집에는 왜? 근데 와이프 자서 어차피 잘 시간인데 근데 이게 참 지금 제가 템랩은 한 340에서 340 얼마쯤 되고 근데 제가 직장인에서 한두 시간 하는 것 치고는 정말 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로스트 아크가 이놈이 레이드만 한다고 템랩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뭔 놈의 섬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심부름을 그렇게 시켜요. 나 지금 학교 지금 교수인데 지금 나는 심부름 학교에 시키면 누가 하는데 근데 그렇게 뭘 다 가지고 오래. 근데 그걸 참고 이제 했는데 이게 로스트 아크가 흥게임인 것 같아요. 흥게임은 흥게임인 것 같고 그 흥게임인 이유가 자꾸 논란거리가 생기잖아요. 뭐 아호버가 소외받는다. 아르카나 잠에서 레이드 가는 꿈꾼다. 그 다음에 그 전통적인 와우의 그림 있죠. 수레바퀴 위에서 뭐 워로드가 채찍질하고 밑에서 바퀴에 돌아가는 아르카나고 뭐 그런 게 나온 거 보니까 좀 로스트 아크가 좀 흥한 것 같고 이제 흥게임에서는 항상 이런 핫 이슈, 싸움이 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핫했던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밸런스 패치였고 두 번째가 이 딜 미터기, 그 다음에 무임승차 논란인 거예요. 근데 딜 미터기의 효시가 뭐냐면 와우에서의 리카운트라는 애드온이 있었어요. 리카운트라는 애드온이 뭐냐면 이제 와우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과 서버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데이터가 그 모든 다른 파티원에게 다 전송이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내가 딜을 여기 넣어줬으면 딜을 일로 간 정보가 서로 공유가 되는. 그래서 한 명한테 애드온을 깔아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무슨 활동을 했는지가 다 그 프로그램에 떠요. 그럼 실시간으로 그 사람이 딜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힐이 얼마가 했는지가 그게 딱 순서가 딱 뜨거든요. 딱 뜨는 건데 근데 와우 애드온이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게 나왔냐면 지금은 어떤 거냐면 공략에 따라서 무빙을 했냐. 그래서 이상한 바닥을 밟고 죽은 게 아니냐. 매뉴얼대로 다 했는지가 이게 나오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드한 레이드를 하는 공장의 입장에서는 그게 없으면 레이드 진행이 안 돼요. 구멍을 걸러낼 방법이 없는 거죠. 구멍을 걸러낼 방법이 없는 건데 제대로 이렇게 모여서 역할 못하는 애들은 속아내야 된다. 속아내야 되는 건데 근데 로스트 아크는 아직까지 미터기가 없는 대표적인 게임이거든요. 근데 미터기가 없는 대표적인 게임이 로스트 아크, 그 다음에 몬스터 헌터, 그 다음에 뭐 다른 수많은 MMORPG는 딜 미터기가 아예 없어요. 근데 딜 미터기가 제대로 있는 게임은 거의 와우나 뭐 파이널 판타지 뭐 그 정도까지예요. 그 정도까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든 로그를 다 제공해주는 게임은 와우밖에 없죠. 근데 그래서 와우 레이드가 겁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모든 걸 제공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분석한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레이드는 블레이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새끼들 이것까지 다 알고 할 테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로스트 아크는 레이드에 가면 몹의 피통도 안 나오거든요. 내가 잡는 내 몹이 피가 뭐 100만인지 10만인지 20만인지 그거를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4명이 들어가서 치는 거예요. 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펙트가 화려해 보이는 타격감이 좋아 보이는 애들은 딜을 많이 하는 것 같겠죠. 그렇죠. 근데 뭔가 좀 비리비리하게 뒤에서 있고 그 다음에 채팅으로 아씨 카드 잘못 뽑았다 그러면서 막 자기 자책하고 내 운은 왜 이러냐 그런 직업은 천시받게 돼 있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눈으로 그 눈으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낭설이 자자하고 그 다음에 원효대사 해골물이 계속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먹으면 피해량이 25% 증가합니다 라는 툴팁에 있어서 다 그걸 찍고 레이드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미적용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롤에서도 그런 게 있었어요. 툴팁에 뭐 그 소나 인내 아리아를 그러니까 그 W를 켜서 W 디버프를 쏘면 탈진과 비슷한 공격력 감소가 들어간다라고 해가지고 다들 W를 쓰냐 안 쓰냐 비늘캣이 쌌냐 못 쌌냐로 싸우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때는 적용이 안 돼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뭐 그런 쓰레기 같은 일들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가 계속 되니까 지금 로스트 아크가 그래도 유저가 굉장히 많고 레이드가 엄청 활성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의 인식으로 그 레이드를 갈 수 없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내 손이 아니고. 그래서 미터기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는 하드한 레이드를 하는 사람, 정말 하드코어한 레이드를 하는 사람. 두 번째는 자기 손에 실력이 있다고, 자기가 손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미터기를 항상 추종하는 입장이었어요. 나의 객관적인 실력이 검증이 될 것이다. 실력이 검증이 되고 아이씨 너무 좋아. 나 너무 좋아. 이 맛에 해. 사실 와우 레이드는 하다 보면 이게 몹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딜 미터기의 순서가 내가 위에 올라가냐 안 내려가냐, 오프닝 딜이 얼마나 들어가냐 이런 걸로 희열을 얻고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색깔을 얼마나 잘 씹었냐, 내가 지금 캐리를 하고 있다. 그렇죠. 그걸 내가 눈으로 직접 보면서 하잖아. 그러면 희열이 막 차오르다가 하는 순간이 온다고요. 근데 제가 로스트 아크를 이제 해보니까 로스트 아크는 내가 이제 나이가 먹었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루 종일 로스트 아크 하는 게 아니잖아. 그쵸. 내가 템십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나는 이제 그 레이드 껴서 가고 싶어. 근데 내가 막상 그 레이드 껴서 가면 진짜 말도 안 되는 바닥 밟고 죽고 패턴 파악도 아니 내가 그 유튜브로도 보고 혼자 들어가서 연습도 하고 들어가서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면 스킬도 뭣도 모르고 죽고 죄송합니다 렉이 심해서 제가 신호탄 한 번 쏠게요 아니면 모닥불 올립니다 뭐 이러면서 레이드를 하는 입장에서는 아 이제 미터기 나오면 이제 그것도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처지가 달라졌네요. 이제 나 옛날에는 기사였는데 이제 기사가 기력이 쇠해서 이제 나는 이제 노란색 좌석에 앉아서 가야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마음은 20대 초반의 나야. 그러니까 그런 서로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 버스 너무 타고 싶은데 이제 근데 이게 정량 지표로 나와서 내가 하게 되면 내 딜이 공개가 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로스트아크를 시작할 때 바드라는 직업을 했거든요. 바드라는 직업이 서포터예요. 딜이 안 나오는 딜이 안 나오는 서포터여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저는 이 정도의 흥게임이면 나중에 딜 미터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바드는 상대적으로 이제 딜이 안 나와도 저는 공략대로 댐감을 해드렸습니다. 공략대로 이걸 넣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뒤에 숨어 있어도 안 죽으면 되니까 안 죽으면 되고. 근데 만약에 이제 미터기가 더 발전을 해서 바드의 표식 유지 시간까지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다시 저는 또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저 같은 이제 퇴역 기자들이 이제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바드 많이 세졌죠. 근데 저는 안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터기가 나오면 저는 안 세더라고요가 모두가 알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나는 나 혼자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고. 근데 딜 미터기도 그렇다고 완전히 하드한 레이드를 보장해 주냐, 완전히 공략대로 최선으로 가는 거 그게 아니에요. 그래요? 흔한 딜달, 예를 들어서 우리가 LCK 보다 보면 끝났는데 뒤에 문도랑 레네톤이 딜 1등이야. 뻥딜. 뻥딜. 그게 레이드에서도 있어요. 그 뭐냐면 광역기로 광칠 때. 이게 그냥 미터기 로그를 제대로 안 보고 그냥 막공 같은 데 가서 보면 갑자기 광치는 클래스들이 미친듯이 뛰어가가지고 광을 막 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딜이 막 이렇게 나가거든요. 딜이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뭐 힐 같은 것도 그 보호막을 미리 다 둘러놓는 거예요. 데미지 들어오기 전에. 그러면은 나는 최고의 힐러야. 근데 공략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게 딜달, 힐달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딜달러들이 특성이 그걸로 욕을 해, 남을.
딜달 못하는 애들 욕을 해요. 아 딜도 못 넣는 것들. 그러면 총량이 높은 거를 가지고 총량이 높은 걸로 너 때문에 딜 낮아서 못 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너무 터지는 거죠. 공장 시키는 대로 쫄딜 다 하고 처리 다 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딜 미터기에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건데 근데 이게 세상 사회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똑같이. 지금 미터기 없는 세상은 뭐냐면 정성평가로 이루어지는 세상인 거예요. 정성평가로 이루어지는 세상인 거고 딜 미터기가 있는 세상은 정량평가로 이루어지는 세상인 거예요. 대학 입시로 따지면 수능으로 대학 가는 세상이 미터기 있는 세상이고 그 다음에 학종으로 가면은 정성평가로 가는 세상인 거고 딜 미터기 오픈해야 되네. 아니 근데 난 정량이 좋아. 정성 너무 짜증나.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정량 지표라는 게 굉장히 허무하거든요. 근데 수능 딸 치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저 같은 애들. 수능 딸을 좀 치면 어때? 다 치는 거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못 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수능 잘 보면 장땡이지 뭐. 그래서 의대를 보내놨더니 거기서 공부를 못 해. 저처럼. 이래서 있는 사람이 더하다는 거예요. 이래서. 그래서 이 정량 지표 평가가 대부분의 정책에선 가능해요. 대부분의 정책 평가는 가능.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최저임금을 올렸잖아요. 최저임금을 올린 상태에서는 이제 막 정량 지표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청년 실업률이랑 그런 것들이 이제 미터기에 로그가 찍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단순히 딜 총량으로 볼 거냐, 다시 잘라서 쫄딜 20대 실업률로 볼 거냐, 그 다음에 20대 실업률의 증가 속도를 볼 거냐, 말 거냐. 그러면 어차피 딜 미터기를 해도 해석할 사람들 지 맘대로 하거든요. 그쵸. 어차피 정량지표 내다도 다 사람들은 정성지표로 자기 그냥 말한 대로 논리 만들어서 싸우는 거야. 통계를 해석을 그러면 하니까. 또 인벤 가서 싸운다니까? 그래도 광역 딜달도 딜이다. 아니면 쫄딜만 하는 것만 딜을 쳐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또 싸워요. 그러면 과연 딜 미터기는 뭘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 싸우려고 만들어둔 거냐? 근데 결국은 목적은 뭐냐? 딜 미터기를 원래 순수하게 쓰려고 했던 목적은 레이드를 잘해서 공략을 끝내서 잘하는 순수한 목적이었는데 나중엔 그 미터기 자체, 평가 자체가 정치질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딜 미터기가 없다고 정치질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제 서로의 누구의 체감이 더 객관적이냐 그렇죠. 이런 이 싸움으로 지금 어차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 딜 미터기를 오픈한다는 거는 다른 말로 뭐냐면 게임 회사가 자기 게임 만드는 데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딜 미터기가 공개가 되면 직업별 딜 밸런스 같은 것들이 다 공개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다 나가는 거니까 그 12직업의 딜 밸런스를 다 맞춰줄 자신이 있으면 오픈을 하는 거예요. 오픈을 하는 건데 정책도 똑같아요. 내 정책에 자신감 있고 평가를 받고 싶으면 아예 다 오픈을 해버려요. 오픈을 해서 그냥 자랑을 해요. 이것 봐라, 몇 억의 편익이 발생하지 않았냐, 올라가지 않았냐 라는 건데, 이 게임사나 정부든 정책이든 간에 자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애매모호한 지표만 흘리거나, 예를 들어서 딜 총량만 나오는 미터기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미터기를 공개하지 않아 버려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거기 안에서는 또 허도허도한 사람들은 또 싸우는 거예요. 또 싸우는 거. 통계청? 그러니까 이게 통계청이 우리나라의 딜 미터기인 거죠. 네. 우리나라의 딜 미터기인데 딜 미터기도 그 와우도 딜 미터기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종류마다 딜이 또 다 다르게 측정되거든요. 다 다르게 측정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과연 딜 미터기는 세상에 필요한 거냐. 근데 자신 있고 실력 있고 이걸로 실력주의나 성과주의로 뭔가 할 수 있는 강자들한테는 딜 미터기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에요. 그런데 사회에서 진입하려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나는 포텐이 있어요. 나는 게임을 잘할 수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 많이 못해서 못 들어가요. 근데 상위 조금만 경험하면 다시 올라갈 수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정량평가로 딜 미터기로 컷오프로 잘라버리는 게 손해일 수도 있죠.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져 진입장벽이 확고해지니까. 이거를 정성적과 정량적으로 이렇게 이제 사회 문제까지 이거를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이제 로스타크의 딜미터기 논란은 뭐 일단은 회사 입장에서는 쉽게 딜미터기를 오픈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예, 그렇죠. 네. 회사 입장에서 오픈한다는 거는 그 밸런스 논쟁 한가운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체감 딜이 로아는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로스타크는 그냥 저는 그 항상 공장하던 습관이 있어서 파티에 들어가면 이제 클리어 속도나 구성 같은 걸 습관적으로 보게 되는데, 예전에 패치 전에는 그 직업이 들어오면 안 끝나거나 심지어 안 끝나거나 엄청 늦게 끝나요. 근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직업을 보면 일반적으로 좀 일찍 끝나요. 근데 음. 그렇게 차이가 나면 솔직히 체감 딜은 2배 정도 차이 나는 거거든요. 2배 이상 차이 나는 거예요. 2배 클리어 이상. 타임만 네, 체크를 해도 그 직업이 뭔가요?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정치적인 올바름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면 아니죠. 아르키나? 에? 아르키나네. 아니야. 아니 근데 그 직업은 잘 죽을 뿐이지 딜은 모르죠. 예, 카드를 잘 뽑으면 딜이 잘 나온다고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다들 뭐 괜찮아요. 네네네. 예, 뭐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게 이 사회 쪽으로 넘어가면 지금 아까 얘기한 뭐 학종이냐 수능이냐 뭐 이런 영역들. 근데 그런 영역들이 이제 단순 지금 입시 문제뿐 아니라 많은 부분들에 사실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량적인 게 좋아요. 저도 정량적인 거 좋아요. 눈에 보이는 거. 예. 저는 게임과 현실을 비교를 하셨으니까 근데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량적으로 현실에서 해야 되는 거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 수능의 목적이 어쨌든 순서를 나눠줘야 되는 거고 이 친구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게임 얘기만 하고 보자면 클래스별로 죄송합니다. 클래스별로 특성이 다 다른 거고 여기서 오는 재미 저기서 오는 재미가 다른 건데 이거를 딜리라는 하나의 획일화된 수치로 해서 자른 다음에 이 이하는 레이드 도움이 안 되니까 별로 안 좋은 직업이야 라고 그죠. 낙인을 찍어놓고 그러면 이 직업들은 결국엔 사라지게 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는 한데 맞아요. 근데 딜을 획일하게 다 맞춰버리면 사회주의 락원이 되는 거야. 딜을 다 맞춰주면 모든 직업의 딜이 다 똑같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참 웃긴 세상 아니에요? 재미없는 세상. 네,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어떤 게 완벽하지 않아요. 네. 완벽한 게 아니라 이거라면 이거의 문제가 있고 이거라면 이거의 문제가 있는데 저는 만약에 딜미터기를 공개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라고 한다면 공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안 해도 문제고 해도 문제인데 네. 하는 게 훨씬 더 공개한 다음에 딜미터기가 공개된 다음에 나오는 문제점은 훨씬 더 저는 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그냥 소설만 서로 다 쓰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객관적으로 다 오픈하는 게 그리고 이제 세상이 참 좀 그런 게 최상위로 뛰어드는 사람이랑 일반 대중의 삶은 또 다르거든요. 근데 게임도 비슷해요. 하루 종일 게임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게임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루 종일 게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량적으로 딱 정확하게 평가받고 딜하고 그러면은 좋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난 그냥 그 게임을 즐겁게 즐기고 그 게임의 컨텐츠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하겠다. 그러면은 사실 이런 정량 평가는 스트레스 요소일 수 있죠.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저처럼 이제 저는 요즘에 정책 효과 평가 같은 걸 하면서 먹고 살거든요. 그 지금 일하는 것 자체가. 네. 그러면 정량 평가가 되는 것들은 쉬워요. 쉽고 그쵸. 편하고 결론이 깔끔해요. 네. 근데 그런 게 안 나는 것들이 있어요. 정성 평가. 특히 미래를 위한 투자 같은 것들, 정부가 하는 정책 같은 것들은 미래를 보는 투자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과연 투자를 할 수 있냐 없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왜 노벨상 안 나오냐라고 해서 지금 화학이랑 이공계에 연간 10조씩 부어요. 그럼 또 한 10년 동안은 성과 안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미터기에 안 잡히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을 텐데. 근데 노벨상 받으려고 10조씩 들이붓는 건 너무 웃기잖아요. 노벨상 근데 받아야 되는데. 노벨상이 아니라 중간 포인트인 거죠. 네. 노벨상 받을 정도의 과학적 저변이 형성이 됐다는 걸 뜻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거라서 이게 꼭 딜미터기가 있어야 된다라기보다는 딜미터기가 있어야 되는 게임이 있고 없어야 되는 게임이 있는데 근데 이 MMORPG잖아요. 근데 MMORPG 어떻게 보면 사회에 되게 축약판이에요. 사회에 굉장히 축소판이라서. 근데 MMORPG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내가 노력해서 얻어서 얻은 만큼의 뭔가 그 게임 사회에서의 내가 지위가 올라가고 그걸로 남들한테 인정받는 건데 그나마 MMORPG가 더 사회에 보다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그렇죠. 노력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공정하기 위해서라면 MMORPG는 뭐 딜미터기 오픈하는 건 저는 괜찮다고 보고 근데 이게 예를 들어 패키지 게임이다. 패키지 게임에 무슨 딜미터기가 중요합니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 게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비교하는 게 필요한데 딜미터기를 통해서 내가 이 캐릭터가 딜을 얼마나 잘하는 건지 아니면 뭐 내가 얼마나 딜을 잘하는 건지가 공정함이랑 연결이 된다는 게 좀 연결고리가 저는 MMORPG를 이렇게까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게 만약에 결국 뭐냐면 레이드를 잡고 뭐 할 때 나를 껴주냐 안 껴주냐 막 이런 거잖아요. 거기도 작용을 하죠. 껴주냐 안 껴주냐도 중요한데 이제
내 직업의 가치.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직업과 계층이 있잖아요. 그 계층에서 내가 딜이라고 하는 게 소득이잖아요. 소득 수준의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한 원인 분석, 거기에 대해서 해결해 주는 방법, 그런 것들이 다 포괄되는 거죠. 이게 MMORPG에선 딜이지만 그 딜 미터기로 잡히는 게 사회로 가면 소득 수준일 수도 있거든요. 소득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의 평균 소득을 유지해 줘야 되냐, 최저 소득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 라는 문제가 결국 미터기랑 거의 비슷한 문제인 거예요. 와, 이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까지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MMORPG 지금 로스트아크를 예를 들고 있는데 이게 흥게임이라 라이트하게 즐기는 사람도 있고 하드하게 즐기는 사람도 네, 맞아요. 있는데, 라이트하게 즐기는 사람은 딜 미터기를 오픈하든지 안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 그렇죠. 싸우는 사람은 네. 로스트아크 인벤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로스트아크 인벤에 있는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로스트아크 인벤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만 해도 엄청 그 한다는 게임을 사람이죠. 뭔가 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근데 바이어스가 있는 거예요. 라이트하게 하는 사람들이 결국엔 레이드를 안 할 것이냐. 근데 라이트하게 하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싶죠. 하게 네,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내가 레이드를 들어간다는 거에 있어서 나왔을 때 이 직업은 딜이 안 나온 직업이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접고 새로 키우고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사람들은 쭉쭉쭉쭉 나가는데 나는 라이트하게 하니까 하루에 1시간 많으면 2시간 하면은 쭉쭉쭉쭉쭉 이렇게 가는 거고 맞아요. 그렇게 하면 언제 이거를 따라가서 레이드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걸 봤을 때는 좀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로스트아크는 제 생각에는 현질을 더할 요소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현질을 해서 저는 이제- 요거를 쫓아갈 수 있게? 이제 가질 수 없다면 사버릴 거예요. 이제 가질 수 없다면 시간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다 사버릴 거예요, 진짜. 시간을 돈 주고 사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직장인들은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좀 그런 거 시간을 좀 팔아라, 돈으로. 느끼시지 않으세요? 예전에는 와우 같은 공대장 같은 거 하실 정도면 네. 내가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서 그만큼 맞아요. 내가 이거를 운영을 하거나 맞아요. 공략을 알고 네. 하는 거에서 오는 보상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통치가. 지금은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데 어떻게 보면 눈만 높아진 거지. 나는 이제 그거를 쫓아갈 그렇죠. 수 없는 몸뚱아리도 됐고 난 이제 이걸로 환경이 만족할 수 되었는데, 없는 몸이 되어버린 거죠 이제. 그렇지만 이제 거기서 만족을 해야 되니까. 그 욕구 불만이 생기고 일탈을 하게 되고 이제 사고 그러는 거죠 이제. 자, 이게 MMORPG 딜미터기가 이런 건지 저는 MMORPG를 아예 좋아하질 않아서 네. 저는 지금 로스트아크 하다가 지금 다른 거 신경 쓰느라 좀 멈췄는데 저는 스토리만 다 보고 다른 스토리가 나올 때까지는 할 생각이 별로 없거든요. 아 로스트아크 스토리를 재밌게 보셨어요? 저는 로스트아크 스토리 재밌게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예. 굉장히 심플한 스토리거든요. 권선징악적이고 중간에 적당한 타락과. 네. 그리고 어쨌든 그 아크를 이제 7개를 다 모으면 네. 이제 최종 보스가 나오겠죠. 용신. 네. 그 지금 4개까지 나와 있다고. 소원을 들어주나? 모르겠어요. 그 드래곤볼하고 똑같은 이 네 그렇죠. 플롯으로 가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4개의 아크를 다 아크 하나당 중간 보스 다 있고 네. 마지막 7개의 아크를 다 모아가지고 최종 보스랑 싸우고. 그렇죠. 그리고 평화가 왔는데 이제 아크가 다시 뿔뿔 흩어졌어. 그 무한 반복이네. 그렇죠. 그래서 그 로스트아크 이게 2. 계속 로스트아크 나올 수 2. 있어. 흩어진 아크를 다시 찾아라. 그리고 스토리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뭐냐면 이게 아크당 보스 설계만 잘하면 계속 흥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와우처럼 무리하게 스토리를 만들 필요가 없어. 아 그렇죠. 예. 네. 아 약간 이게- 와우는 그렇죠. 이 로스트아크 저는 되게 기대하고 있는 게 기본 플롯을 너무 잘 짰어. 그리고 다크 소울처럼 보스 설계만 잘하면 돼요. 그리고 로스트아크가 칭찬받는 게 퀘스트 동선이 진짜 아트다. 퀘스트 동선 아트인데 네. 그것도 짜증 나더라고요. 진짜. 왜 퀘스트 동선이 좋은데 왜? 그러니까 아니, 이제 내가 너무 와우에서 결과지상주의자가 돼버린 거예요. 중간 과정을 생략을 하고 거의 몇십만 개를 했는데 퀘스트를 심부름을 또 시키니까 너무 짜증 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레벨만 갖춰지고 레이드를 뛰는 걸로 충족을 하시고 싶은 건데 그 그렇죠. 중간 과정을 좀 생략을 그렇죠. 하고 싶은 거죠. 내가 심부름을 그렇게 많이 하고 몹을 그렇게 많이 잡았는데. 근데 근데 로스트아크가 그나마 좀 나은 게 뭐냐면 와우는 예전에 내가 리치왕도 잡은 사람이었는데 게임 내 세계에서는 대접이 똥망이었어요. 그냥 그렇죠. 1개 네. 유저였어요. 네. 근데 로스트아크는 지나다니면 영웅님께 경례 이러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세계에 뭐가 좀 있구만 이런 거정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로스트아크 스토리 플롯도 잘 만들었고 그래서 저는 이거 다 스토리 하고 나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모여가지고 레이드하고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스트레스가 있어서 잘 안 해요. 저는 인생 솔풀이다.
무조건 그 던전도 솔풀 하드. 이거는 파티인데. 솔풀 하드 네.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예. 왜 저는 같이 안 하냐면 같이 안 하는 이유가 나는 이거 영상을 스킵 안 하고 보고 싶은데 스킵을 안 하면 민폐가 돼. 예, 그렇죠. 그런 것들 되게 불편하거든요, 저는. 예, 그렇죠. 롤도 약간 솔풀. 예, 저는 그냥 영상 나는 지금 나오는 거 보고 싶은데 스킵을 안 하면 그냥 보니까 이렇게 레벨 보면 얘네들 이거 안 봤어. 그냥 다 스킵해요. 그냥 스킵을 안 하면 내가 미안하니까. 우리나라에 만연한 결과지상주의가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게이머들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게이머들이 되게 엔드 컨텐츠 소비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 할 거 없네 만겜으로 하죠. 근데 다 했으면서 다 했으면서 했으면서. 만겜. 근데 만겜 소리가 나왔다가 진짜 망한 게임이 최근에 있어가지고 좀 거기는 안쓰럽게 생각합니다. 시공. 네. 네. 어떻게 합니까 그거? 시공 망했다 그러는데 제가 흥한 거를 못 봐가지고. 네, 그래서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흥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아무튼 하여튼 침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정말 제가 시공 유저가 아니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충격적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초과 상관이 다 탔어요. 그동안 초가집이었는데 그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재건축한다고 엄마 철거하더라고요. 아빠가 곧 찾아올게 하고 고아원에 버린 거예요. 제가 곧 찾으러 갈게. 진짜 죄송한데 시공이 아무리 그래도 워스리보다는 흥하는 게임 아닙니까? 아니에요. 워스리가 더 흥하는 게임이라고요? 에. 유저가 워스리가 더 많나요? 잘 모르겠. 아니 워스리는 그래도 아직까지도 그걸 추억하고 사랑하고 소비하고 리포지드도 해주는데 네. 근데 뭐 히어로스는 뭐 글쎄 저는 히어로즈 오브 스톰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뭐 좀 일단은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좀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그게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뭐 다시 뭐 남아있는 근데 이제 사람들끼리 시공이 하든지. 끝났다는 거는 대회가 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대회가 없어졌다는 것도 없어지고 이제 이제 개발진들도 많이 이제 좀 딴 데로 갔다고 추가로 하더라고요. 더 이상 투입하지 않겠다. 개발진들을 딴 데로 교체한 거는 호재 아니에요? 그 개발진들이 근데 이제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인력 투입을 줄이겠다. 그러니까 게임 디자이너가 있어가지고 대략적인 방향을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대회가 없어진 게 아니라 네. 개발도 우리는 에너지 많이 돈 많이 안 이제 쓰겠다. 롤 신캐가 안 나온다. 이제 그냥 관리만 하겠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런 거라서 정말 이게 참 블리자드가 너무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직업을 유지하던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거기에 근데, 인생을 투자했던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안타깝기는 하죠. 근데 그거를 블리자드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아닌데 좀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 이렇게 해왔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준비할 시간도 주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끊어버렸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 블리자드가 다 큰 거야.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세상 풍파를 보고 이제 의존할 줄도 알고. 아니 알게 근데 된 나는 거죠. 좀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기업이 수지 타산 안 나오면 접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그러니까 블리자드 블리자드가 그 기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친구였는데 한데 그렇게 유예 기간을 줬어야 된다고요? 이때까지 유예 기간 엄청 준 거 같은데. 이제 그거 아니죠. 이게 아니에요. 마지막 대회야. 우리 이거라고 안 할 거야라고 한 게 아니라 항상 이별은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예고를 좀 해주고 그러니까 마지막 대회로 우리가 유족의 미를 거두자 이런 걸 안 했다. 약간 비슷한 예가 될 수 있는 게 제가 잘 몰라서 LCK 그래요. 네. 마지막에 할 때 온게임넷이랑 중계권 협상을 하면서 결국에는 라이엇이 자기네들이 직접 제작을 하겠다라고 하고 그러면 오케이 알겠다 협상 끝이니까 온게임넷에서는 이번 시즌을 마지막으로 이제 끝나면서 마무리를 어떻게 했잖아요. 그걸 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난 다음 넥스트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줄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 이거는 대회 다 끝나고 나서 내년도 대회 안 나. 네네네. 끝.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제가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안 들여다봐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회를 리그를 히오스가 딴 데 못하게 하고 독점을 해놓고 거기에 매달리고 있는 관계자들도 전혀 모르는 사이에 여기까지 끝. 개발도 안 해. 이렇게 해버린. 근데 너네가 하는 건 말인지 하니까 알겠어요. 서버는 유지해줄게. 뭐 약간 이런 느낌. 네, 아예 몰랐어요. 제가 아예 히오스가 망했습니다. 아직도 살아 있었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제가 경험한 거 아니면 잘 몰라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그 관점에서 보시면은 이제 그거죠. 연명 치료를 하고 있었어요. 호흡기를 달고 있었는데 지금부터 이제 산소를 좀 줄일 거다. 점점 장악할 거다. 조만간 안락사가 될 거다. 근데 이런 그 느낌이죠. 대처는 진짜 좀 심하긴 했네요. 뭐 개발자들도 몰랐고 경영진들이 그냥 이거는 주주들한테 이익이 절대 안 된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래도
진짜 유예 기간을 두고 준비할 마음에 준비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래놓고 히어로즈 M이 다시 돌아왔다. 이러면 진짜 나는 정말 불지를 거야 가서. 내가 지금 로스트아크에 쟁여놓은 화염병 다 들고 가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불질러 버릴 거야. 일반 기업에서도 그런 개발 부서들이 막 날아가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노출이 되는 컨텐츠였고 이들이 존재해야지만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이 컨텐츠들을 즐길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을 어떻게 보면 판매를 하고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컨텐츠들을 맞아요. 즐기고 있었는데 그게 어느 한순간에 단절이 됐다는 거고. 저도 사실은 좀 충격적이었던 게 프로팀들 막 이런 거 다음 시즌 막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대회가 없어진다 그러면 그러니까 저건 좀 너무 심하다 이랬는데 그 뭐 프로팀 문제가 아니라 전체가 다 경영진 빼고는 다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끝. 그리고 그 소식을 카톡으로 언론이나 그러니까 이런 거 통해서 이메일 한 장, 이메일 한 장. HGC 관계자 여러분들께 뭐 이렇게 시작하는 메일이 블리자드 주식은 더 떨어지겠네요. 아니죠. 이래서 반등. 디아 M 안 살 거야? 안 할 거냐고. 아니,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블리자드 주식 언제 살까? 근데 이제 와우 템을 돈으로 팔겠대. 그러면 전 이제 좋아하는 거죠 이제. 저 같은. 블리자드 주식을 언제 사야 되냐 이런 거거든요. 블리자드가 지금 이 삽질은 결국 뭐냐면 경영 성과 개선은 될 거란 말이에요. 경영 성과가 개선이 될 수는 있어요. 될 수는 있는데 이제 블리자드가 가졌던 이제 신작 나올 때 기대감 그런 것들은 줄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미 줄었는데 디아 3 보고 그러니까 블리자드 게임을 나와 일치를 시켜왔단 말이에요. 스타크래프트 네, 이후로 모어가 나오면서 워크래프트가 나와도 그렇죠. 와우 나오면 워크가 MMO 이러면서 거기서 계속 발매되는 모든 IP들과 나를 동일시를 해왔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분리가 되는 시점이 온 저는 거죠. 이미 디아블로 3를 한 이후부터 블리자드 게임은 무조건 예약 구매 이런 건 아니에요. 보고 사람들 반응 보고 사겠다로 바뀌어서 그 다음에 히어로 좀 스톰 나왔고 블리자드 이제는 내가 생각했을 때 믿고 그냥 무조건 줄 서서 사는 그죠. 이건 아닌지 저는 디아 3서부터 그랬거든요. 이제 우리도 마음이 변하면 돼요. 네. 걔네들이 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이제 우리가 구차하게 매달려 봐야 이미 거기는 일십이야. 카톡 일십이야. 말하자면 약간 여자친구한테 차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차인 거지. 마음 정리를 다 하고 하지만 이제 통보할 타이밍만 보고 있었는데 나는 그거를 모르고 계속 좋아하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맞아. 행복한 이별은 이거. 없어. 근데 우리가 행복한 갖는 이별은 게 없어. 이런 내가 나한테 이별을 통보했을 때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부정이고 이제 이거를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점점 가고 있는 거죠. 맞아요. 이제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던 그는 없다. 그런 거죠. 뭐. 그래도 시공 유저들에게는 우리 또 침착맨님이 있으니까. 왜 뭐 침착맨님 더 이상 들릴 말이 없네요. 아니 그냥 알림이 떠서 침착맨이 히어로즈 오브 스톰 해놓고 방송 시작했다고. 좀 전에 아니 지금 경쟁업체 광고를 지금 정말 사장님 마인드가 이게 마인드가 안 돼. 왜냐면은 우리 방송 보는 사람들의 시공이 별로 없어요. 시공이 별로 없어요? 네. 이거 정말 참 슬픕니다. 침펄 토론 언제 하시지? 침펄 토론 봐야 되는데. 시즌 끝났죠. 그래요? 네. 지난 10회 침펄 토론이 끝나면 얘기를 안 해주고 유예 기간을 줘야지. 내 마음에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끝난다고 얘기했어? 얘기했어. 그랬어?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사장님을 믿고 내가 일요일에 그렇게 설거지한 빨래를 하면서 정말 우리도 이렇게 해야지. 블리자드가 침착맨을 보고 배워야 돼. 진짜. 그럼 최소한 저는 사장님을 보고 뭘 배워야 되나요? 시사건건이 종료하기 전에는 고지를 해주시겠다. 약간 이렇게 알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도 블리자드처럼 좀 변해야 될 텐데. 손절할 거 손절하고 칠 거 치고. 자 2부에서 마무리하고 잠시 쉬었다가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사건건 함께하고 계십니다.